네, 첫 번째 정론 1침입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부득이한 방식이다는 내용입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20날 이틀간에 걸쳐서 12시간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20일이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두 사건 다 고발자가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 그리고 형사 1부가 각각 나누어 맡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고요. 디올백 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입니다. 사건을 맡은 부가 다르니까 수사도 각각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4년 3개월째 되는 사건이고요. 디올백 수수 의혹은 고발된 지 7개월 되는 사건입니다. 20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지역 안에 있는 정부보안청사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대면 직접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또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서면 조사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 조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번처럼 소환해서 대면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환한 장소가 검찰청사일 경우도 있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이번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수사의 경우에도 집무실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의 장소, 예컨대 호텔 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환을 해서 거기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면 수사는 가장 강도 높은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12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중에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고 형사 1부는 디올백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석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고 김건희 여사 측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소환 조사가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 결국 검찰의 소환 수사 요구에 김건희 여사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할 거냐를 가지고 양측이 협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협의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가 조사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창성동은 어디냐면요. 옛날 청와대에 있던 그 안국 이 효자로 그쪽에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 옆길로 쭉 가면은 청와대 분수대가 나오죠. 분수공원이. 그 경복궁 길 건너편이 창성동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하고는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이 고려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 종결을 할 수 없다는 검찰 측의 설득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했고 그리고 경호 보안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가 선택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시작돼서 저녁을 먹고 잠깐 쉰 다음에 계속 수사가 이루어져서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누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나 안 된다. 싫다. 그러면은 귀가시켜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저녁 식사와 휴식 후에 계속 수사를 받으시겠냐 하는 검찰의 요구에 계속 받겠다고 해서 밤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수사를 받은 겁니다. 매우 협조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이달 중순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70쪽 분량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서면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서면 조사라는 게 그냥 내가 이렇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추궁한 거죠. 사실관계를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추궁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 거래에 쓰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제출한 서면 조사와 이번에 12시간에 걸친 이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 관계자들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최지우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한 7시간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이 디올백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어요. 그런데 1차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뒤에 검찰이 이제 수사팀이 바뀌죠. 형사 일부로 바뀌면서 기왕에 이렇게 소환 조사에 응하셨으니 디올백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럼 좋습니다. 기왕에 내가 나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형사 일부가 바톤 터치를 하고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 겁니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최재형이라는 자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 그리고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이 건넨 가방은 단순한 선물이었고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아직 돌려주지 못해서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존에 알려진 입장을 일관되게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김창준 미 하원 의원이었던 사람이요.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재형의 청탁은 아예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답변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애초에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된 대면 조사를 받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검찰이 다시 설득을 해서 수사받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른바 이 증거에 해당되는 디올백 이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올백과 관련해서도 대면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디올백 가방을 파우치죠.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까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는 이미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다시 김건희 여사를 또 불러서 소환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의 수사, 4년 3개월이나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이제 끝을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면 되고 이거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하면 됩니다. 사건을 종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디올 파우치 관련해서도 이미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대면 수사까지 했으니까 이거 죄가 된다 그러면 기소하면 될 것이고 죄가 안 된다 싶으면 불기소 처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년 3개월이나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 7개월째 끌고 있는 디올 파우치 수수 관련 의혹 사건 이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원석이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자기를 패싱했다고. 그 문제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소환 수사에 응해서 대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은 다들 역대 3번째 영부인 검찰 조사라고 쓰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현직 영부인의 소환 대면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이가 수사를 받았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후 노무현이 퇴임한 후에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으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에게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갖 예우가 갖춰졌습니다. 지금 언론은 이런 거 저런 거 구별 없이 그냥 영부인 3번째 검찰 조사라고 지금 자꾸 떠들고 있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하고 전 국회의원이 같아요? 현 장관하고 전 장관이 같아요? 현재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언제든 외국 정상을 만나서 외교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현 대통령의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이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권양숙이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자연인이지. 김정숙이 무슨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자연인이지. 그런데도 그냥 대통령 지낸 사람의 아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와 예우를 받고 있어요.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순자 여사는 당시에 2004년입니다. 4시간 30분간 조사받았어요. 그리고 비공개 조사를 받았고 귀가 후에야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어요. 권양숙의 경우에는 2009년인데 그때는 중수부가 있을 때입니다. 중수부의 검사 2명이 부산지검까지 내려가서 부산지검에서 권양숙이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알렸어요. 최주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이게 디올 파우치백 수수 관련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현직 영부인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다. 최주호 변호사는 끝까지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설득에 김건희 여사가 의혹 해소 차원에서 내가 조사받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대면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지난 7월 9일에 아무런 사법 처리의 근거가 없다고 종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결서를 공개했어요.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권익위의 이 의결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일상생활까지는 규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디올 파우치 이 의혹과 관련돼서 살펴보니까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해당되므로 헌법의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할 수 없는데 수사를 왜 하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을 종결 처리를 7월에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늦어졌냐에 대한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신고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기가 적절치 않다고 우리가 판단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김건희 검찰이 빼돌렸다. 비공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함으로써 빼돌렸다. 포토라인에 안 세웠다고 비난하는데 포토라인을 없앤 것은 조국입니다.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법무부 내규를 바꿔서 포토라인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이하고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가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돼서 포토라인에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을 없앴지만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는 경찰에서는 포토라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빈이 같은 자는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우질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웠던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합니다. 조국이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등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서울중앙지검이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등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제부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아니 어차피 소환조사를 응할 거면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서서 그렇게 하지 왜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몰래 하듯이 돼가지고 이걸 더 논란을 일으킵니까? 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던데 항의 겸해서 아쉬움을 표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검찰은 법적으로 조국이가 지하고 지 안에 혜택 받으려고 포토라인을 없애버렸어요.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아까 이순자 여사나 권양숙 예를 들었지만 퇴임한 대통령의 아내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소환 예우를 다 해줍니다. 근데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부인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를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우리 자유파들까지 그 선전선동에 말려 들어가서 아십니 뭐니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2018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8년 10월. 그때 김혜경이를 말이죠. 이재명이의 아내 김혜경이를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김혜경 측에서 나 비공개로 조사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조율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언론에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자 김혜경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비공개로 조사받는다 실이 보도됐다는 것을 트집 잡아서 조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대통령 부인도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경찰하고 협상해가지고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그게 알려졌다는 이유로 조사 거부하고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리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한 조치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번째 검찰 조사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 이랬습니다. 지금 포토라인을 조국이가 없앤 이후에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주요 인사들이 포토라인을 서질 않고 수사 조사를 받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뻗대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 출입 기자들이 전부 다 검찰 출입문에 그냥 뻗대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칩시다. 포토라인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또 몰려들어서 취재하겠다고 달려들 텐데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과 경호상의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조국이나 정진상이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이재명이가 공인했던 그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이 이거 다 비공개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주사파들이 특혜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영부인이 아니라 현직 영부인이 아니라 이런 자들의 행태를 두고 특혜라고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정정십 정책위 의장이 강력하게 야권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도 현직 영부인의 경호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대면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 의혹을 잘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권성동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기, 소환 장소, 소환 조사 방식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다. 이원석이 검찰청 등 장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순간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이원석이가 얼마나 지금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권성동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 이를테면 조사를 할 때 검찰청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검찰이 유연하게 적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를 고집하는 자체가 이원석의 독단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정론 일침이었습니다.